근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5번까지 했고, 오늘은 또 이제 6번에서 이제 10번까지 좀 이어서 좀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멤버십에서 지난번에 이제 QA를 한번 했어요. 또 최근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 채널에 무료로 좀 공유를 한번 드리려고, 중간에 하나 더 있거든요. 제 채널에 가시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설날이라서 제가 이제 한번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로 한번 보시면서 뭐 시간을 좀 보내시면은 어떠실까 싶습니다. 질문이 이제 좀 짧아가지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 간단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최대한 이 안에서 어떤 이제 정보를 제가 최대한 유출을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실거주를 할지 아니면 이거 계속 커지냐 이거. 실거주를 할지 아니면 그냥 전세를 살면서 모을지 이 질문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그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할 테니까 그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한번 해가지고 유출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섯 번째 질문은 일단 24년 11월에 이제 만기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거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케이스가. 그래서 신혼집을 이제 결국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돌아오는 김에 이제 또 살지.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질문이. 그리고 현 시점에서 서울의 실거주용 자산을 먼저 매수할지 아니면 반전세를 알아봐야 될지 고민이다. 만약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 높고 회복률이 더딘 단지를 매수할지 아니면 대출 부담은 더 높고 하락률이 낮으나 상급지로 바로 진입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은 소득 또는 이제 종잣돈의 정도가 감당 가능한 대출로 이제 판단을 하시냐? 그리고 이제 자금 여력이 된다면 이제 마포구 쪽을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덕이나 이제 애호계 부분을 바로 매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크고 금액이 낮은 서울 지역을 매수하고 남은 캐시로 보유한 채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게 이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의 그 시기에 맞춰서 집을 구하는 거는 나를 중심으로 한 그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이제 맞추는 거라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든 월세든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 그러니까 뭐 전세를 갑자기 어떻게 빼느냐? 기회가 오면 바로 빼서 사는 거고 기회가 와도 살 기회가 와도 지금 현재 가격 수준이나 이런 게 별로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냥 갱신을 계속 하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첫 줄에서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기의 만기에 맞춰서 이제 구하려고 해요, 보통. 왜냐하면 이제 돈을 안 줄 테니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사실 그걸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연장을 더 한다는 개념보다는 만약에 작년 22년 말과 같은 어떤 이제 위기가 오면 이제 역전세 이런 게 나잖아요. 그럼 이제 돈 얻기가 이제 쉽지는 않아 사실은. 왜냐하면 집주인도 그 빠진 전세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월세로 살아. 뭐 위기가 온다 그러면 이제 월세로 살다가 위기가 왔을 때 갈아타는 방법을 어, 취하는 거고 전세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게 기회가 온다면 빼주기는 쉽지 않지만 기회가 오면 바로 달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맞춰놓고 나가든가 뭐 해야 됩니다. 근데 요 시기가 또 공교롭게도 이제 둔촌주공이 이제 곧 입주하는 시기라서 서울에도 약간의 그 파장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세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파장은 있을 것 같아. 그거를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러고 두 번째로 뭔가 구할 때 지금 다 거의 열이면 아홉 이상이 다 서울 아파트를 살려고 해요, 지금. 이게 아주 공통적인 지금 특징이에요. 이거를 살려고 봤더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우리가 가려는 아파트들이
다 가격이 별로 안 빠졌어. 가격적으로 매력적이지가 않아, 뭔가.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률이 높고 회복률이 더딘 단지는 주로 이제 서울 안에서도 이제 B타입 물건이다 이거야. 음. 그러니까 실거주보다는 가수요가 이제 많았던 단지 중에 빠진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예전에 제가 가수요랑 이제 실수요 얘기하면서 어, 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수요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실거주하고 이제 가수요하고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가격 하락률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 가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울이냐 경기도냐 이거를 떠나서 그냥 가수요가 많다는 얘기야. 가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가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고 좀 돈이 많이 귀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못 버티고 이제 다 뺀 거란 말이야. 뺀 거를 23년 초에 이제 실수요 위주로 풀어주다 보니까 실수요가 치고 올라가서 그걸 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고 갖고 싶은 아파트들은 대부분 실수요가 원하는 아파트일 확률이 크고 그게 이제 23년에 어느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거는 가수요가 좋아하는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서울이라고 해서 이 가수요를 풀어줄 거냐 이거야. 지금 왜 못 들어가죠, 가수요가? 음. 예를 들어서 100% 이렇게 가격이 고점을 찍고 많이 빠진 거는 이제 뭐 70%까지 빠진 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똑같이 갔어도 회복해가지고 지금 한 80, 한 5% 정도 회복했다고 쳐요. 그럼 85% 정도 회복한 아파트는 같은 서울입니다. 같은 서울인데 85% 회복된 거는 실수요가 원하는 아파트일 확률이 크고 여전히 70%인 확률은 가수요가 원하는 어, 아파트일 확률이 큰데 가수요가 그럼 풀릴까? 단기간에? 요게 이제 의문인 거죠. 요게. 음. 그리고 이 가수요라는 거는 어쨌든 하락장이 오면은 들어가질 않죠. 설령 다시 이게 회복된다고 해도 이 장 자체가 하락장으로 결국은 간다고 한다면 다시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70%짜리를 만약에 있다. 70%가 지금 현재 70% 정도 빠진 가격이 있다는 얘기는 노려볼 수는 있어요. 이게 풀어줘서 뭐 80이나 이제 85% 정도 회복이 됐다가 하락장이 오면 다시 빠진다는 얘기예요. 버텨주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럼 치고 빠지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일단 제가 첫 번째 어, 고점 대비 하락률이 높고 회복이 더딘 단지를 매수한다는 얘기는 2년을 꼭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뭔가 저점에 섰다가 반등하는 뭔가 계기가 있다고 했을 때 다시 그걸 치고 빠질 능력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장의 후반부예요.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상승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아직 하락장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냥 상승장 끝물이고 그 끝물 안에서 일시적인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했고 회복을 했고 그게 이제 회복을 못한 단지들은 아직 회복할 여력이 남아있긴 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에서 보면은 27년이 될지 8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하락장으로 가는 수순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27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사실. 27년이나 8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가 됐을 때는 결국 그 전에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실거주가 없기 때문에 그 현재가 지금 안 오른 단지들은 실거주가 부족한 단지이기 때문에 다시 유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지 이거를 이제 풀이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출 부담은 더 높고 하락률이 낮으나 상급지로 바로 진입하는 게 나을지 요거는 일단 실거주가 있다는 거는 좀 더 버텨주긴 하겠죠. 자,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제 숫자로. 글자 보이시나요, 근데? 글자 좀 조그만데? 근데 서울이 70%까지 빠진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한 지금 75% 수준이라 칩시다. 고점에. 고점에,
75% 정도 수준이 되는 걸 사가지고 음, 이거를 잘 맞춰가지고 뭐 85% 정도까지 올랐다가 하락장이 오면은 다시 뭐 75%가 되는 수순으로 간다고 칠게요. 그럼 요거를 치고 빠지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대출 부담은 좀 높고 하락률이 높으나 이거는 지금 현재 뭐 80에서 이제 85% 정도 되는 수준의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게 뭐 90%까지 회복을 했다가 다시 얘도 80에서 85%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얘는 좀 버텨주긴 할 거예요. 좀 더. 실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하락의 어떤 방어는 좀 될 거야. 그래서 한 5% 정도 범위 안에서 좀 등락을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치고 빠지기에서 이득을 볼 거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하락기를 거쳐서 상승장을 어,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다시 상승장 갈 때까지 이제 에셋 파킹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중장기 보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실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야. 응? 어차피 누리겠다 이거야, 그냥. 그 누리고 중장기로 끌고 가겠다는 분들이 지금 이걸 사고 있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응. 아니면 실거주를 안 하더라도 어, 그,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실거주 단지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오래 가져가는 거야. 가치가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거지, 보유. 근데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보유한다고 했을 때 돈이 없는데 이거를 보유하게 되면은 나는 계속 전월세를 중장기적으로 계속 한다는 의미잖아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지방의 실거주 가치가 아니야 실거주 거주 비용이 좀 낮거나 아니면 뭐 내가 관사를 산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실거주를 어 비용을 좀 낮추고 돈이 좀 있는 분들은 파킹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그냥 실거주로 누리면서 그냥 가거나 아니면 가치가 있는 부동산 플러스 실거주 비용이 낮거나 이런 분들이 선택하는 이제 투자인데 대출을 무리해 가지고 이거를 끌고 가기에는 이거를 이 후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대출을 사가 이용해 가지고 중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그럼 어느 정도를 돼야지 되느냐 이제 이 질문을 이제 하신 건데 그럼 요거를 또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어, 실거주를 사는 실거주로 매수를 하는 이유를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자를 어쨌든 내는 것보다 이 상승분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자가 한 5년 동안 냈는데 상승분이 1억이고 이자가 2억이야. 그럼 안 사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자가 1억을 내더라도 상승분이 뭐 취득세나 뭐 보유 양도세나 이런 걸 감안하고도 더 높을 때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란 말이야. 그거 플러스 만족도까지 이제 덤으로 오는 거죠. 근데 이 상방의 가격이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로 사는 게 맞아요. 더 올라갈 확률이 크면 좀 그래도 무리라는 것도 없어. 사실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자보다 상승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영끌이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영끌이라 나온 건데 이거를 판단해 봐야 돼. 근데 이 마포로 이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라는 단지입니다. 마포나 지금 공덕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 선의 목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근데 얘 지금 거래를 보면은 어 2019년 이제 12월에 13억 정도 했어요. 이게 좀 RR 기준으로 제가 좀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이 당시에 6억 5천이야. 그래서 전세가율이 50% 정도 됐어요, 이때. 이 가격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느냐. 아마 앞으로 하락이 왔을 때 이거를 이제 기준 삼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한 거고요. 19년 가격으로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하락, 진짜 많이 하락해야 19년 가격이 오를 텐데 웬만해서는 19년 이전 가격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만약 기껏 해봐야 20년 초 정도 가격으로 올 텐데 어, 한번 쭉 볼게요. 21년 9월 좀 고점이 있을 때 16억 5천까지 갔어. 이게 이제 100%라고 봤을 때 이 어떤 바닥은 19년 가격으로 봤을 때 79%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일어났을 때가 76%야. 그래서 저는 이 바닥을 한 75% 정도로 봐요. 이 마포 레미안. 왜냐하면 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가 이제 하락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때 빠진 크기하고 22년 6개월간 22년 하반기 22년 하반기에 빠진 거랑 거의 비슷해. 응? 여기에 40% 빠진 거는 22년 하반기에도 40%가 한 번에 빠졌고요. 여기에 30% 빠진 거는 22년 하반기에도 30% 정도가 빠졌어. 그래서 이 수치가 아마 거의 바닥이 아닐까 싶어요. 76%이 정도가. 그러니까 12억 5천이 진짜 이게 길게 빠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닥 수준이라고 이제 봐도 무방한데 어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뭐냐면 에너지라는 거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처럼 뭐 무한대로 빠질 수는 없는 거고 이 그릇의 크기가 요 정도 된다. 응? 근데 올라가는 게 이 에너지를 이렇게 소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단기간에 이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거야. 이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응? 그리고 좀 얇게 천천히 빠지면 길어지겠죠, 이게 빠지는 게. 하락기가 길어지겠지. 근데 앞으로는 22년은 이거였어, 어쨌든. 22년의 하락은 이거였고요. 앞으로의 하락은 이제 이거를 이제 많이 예측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이게 길게 빠졌을 때 그 바닥이 한 75%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가 몇 프로 수준이냐? 응? 그걸 보는 게 중요한데 이 23년 9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특례가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멈췄는데 그게 이제 7억 5천까지 올랐어요. 88%. 그리고 현재는 85%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뭐 많이 안 빠졌죠, 사실. 그러니까 딱 중간에 와 있는 거야. 이 70 어떻게 보면 5%하고 90%요 사이에 좀 있는 거고 좀 빠진다 그러면 상방보다는 하방에 좀 더 가까운 거야. 이게 2차 상승이고 이게 이제 1차 상승이라고 봤을 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봐요. 21년 9월 가격을 넘을 수 있겠느냐? 앞으로 상승이 다시 온다면 21년 9월 가격을 넘을 수 있겠느냐? 이거 맨날 제가 여쭤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1년 9월 가격을 각 단지에 어떻게 보면 정고점 그걸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한 5년 안에 음? 아니면 4년 보통 투자 4년 보고 하니까 4년 안에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21년 9월 가격을. 이때 금리가 2%대였죠, 이게. 지금 4%대고. 그리고 대출이 이땐 DSR이 없었죠. 지금 있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 가격을 넘기가 쉽지 않다고 봤을 때, 어, 이 가격은 안 온다는 거지. 앞으로도 오기 쉽지 않다는 거야. 아주 최상급지로 몰리는 게 아니면 그 나머지 단지는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럼 얘는 안 된다고 보고 2차 상승 23년 10월, 9월 가격을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앞으로. 요거는 사실 뭐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가 14억이기 때문에 25평이 상방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그리고 하방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는 5천만 원 남았고 밑으로는 1억 5천이 남은 거예요. 그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는데 이걸 확률적으로 따지면 떨어질 확률이 좀 더 크다는 거야, 지금 현재. 가격이 그 정도로 높아져 있어. 그리고 그 에너지를 측정할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전세가율입니다.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아까 제가 이게 세모로 이 에너지를 표시했잖아요. 전세가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아지면 이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응? 그래서 언젠가는 이 에너지가 소진이 되거나 소진이 됩니다. 에너지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이게 길게 상승을 하거나 응? 길게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아주 크게 상승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20년, 21년은 요런 케이스에 이제 가까워서 에너지를 다 소진한 거고 어, 그 전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뭐 요런 구조에 의해서 상승을 한 겁니다.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건데 앞으로 이제 하락기가 그러니까 연 2014년부터 18년까지가 요런 케이스로 올랐죠. 요런 케이스로 올랐고 20년, 21년이 요런 케이스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22년이 요런 케이스로 다시 떨어졌고 앞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런 케이스로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원투 원투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에너지가 어쨌든 평균이 이 호갱노노 기준으로 보면은 뭐 53.4인데 사실 이 평균이 지금 좀 오류가 또 생긴 게 그 계약갱신 청구권 이것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낮아졌어. 아니지. 평균이 낮아진 거, 평균이. 왜냐하면 원래 시세가 7억인데, 그 당시 시세가 7억인데, 5%밖에 인상을 안 되니까 6억, 뭐 5.5억 이렇게 찍힐 거 아니에요. 2년 후에. 그러니까 그거를 평균에서 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분자에 있잖아요. 어,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전세가에다가 매매가를 나눈 건데, 매매가는 5% 상한 뭐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전세가는 5% 상한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평균이 생각보다 작아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53.4%보다 높을 거야. 한 60%는 될 거예요, 이게. 왜곡이 없다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50%라는 거는 에너지를 많이 소진했다는 거야. 소진했고 더 물론 소진할 수도 있어요. 뭔가 이게 들어오면 더 소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방보다는 하방이 더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음, 이쪽 마포구 공덕 애호계 부분을 바로 매수하냐? 이거는 상방보다는 하방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닐 확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마포레미안이 이제 단지가 이제 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200 몇 동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지고 여기는 400 몇 동으로 생각하는 단지고 여기는 300 몇 동, 여기는 100 몇 동. 그러니까 1, 2, 3, 4 단지 이렇게 나눴을 때 가격이 틀리다는 거야. 애호개역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2, 4가 1, 3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거래되는 타입이 어디서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22년 12월에는 4, 1. 어, 거의 거래가 없어요. 지금은. 거의 거래가 없고 비싸단 얘기지. 쉽게 말하면. 전월세는 거래가 많은데 매매는 거래가 거의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어, 비싸단 얘기고 그리고 아마 이 13 이쪽이 거래가 될 확률이 커요. 가격을 좀 못 따라가니까. 음. 근데 제가 여기서 세운 기준은 이제 이사 단지 쪽에서 제가 이 표본을 이제 따온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14억 밑으로도 있어요. 가격이 있는데 그건 이제 주로 이제 13 단지 이쪽이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멀어지니까 당연히 평균도 13.85억 이 정도인데 여기 이제 거래 찍히는 거 보면 이 KB가 보통 한 3회에서 6개월 정도 늦게 찍히거든요. 왜냐하면 중개사들도 그렇고 이걸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KB에. 그럼 그 시간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오르는 거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 옛날에 보면은 다 KB보다 위에 찍혀 있어. 그죠? KB
하한가가 있고 평균가가 있고 상위가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선은 상위 평균가고 밑에 있는 선은 하위 평균가라고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찍히는 매물들이 상위 평균가를 넘어가죠, 이렇게. 이게 넘어가는 거는 KB가 못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고 상승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좀 비싸기도 하면서 좀 올라갈 확률이 좀 크다는 얘기고 이렇게 이제 밑에 찍혀 있는 거 이거는 하위 평균가보다 이제 밑에 있다는 거는 급매를 뜻하는 거죠. 급매를 뜻하는 거고 좀 내려가고 있다는 거를 뜻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 선 안에서 여기가 이제 9월이에요, 9월. 23년 9월 이후로 점이 안 찍혀 지금. 안 찍히고 있어요. 안 찍히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KB도 안 올라가고 이 찍힐 당시에도 보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있다가 지금 안 찍힌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점이 어디 찍힐 거냐라고 봤을 때 13.57억이면은 이 평균보다 지금 낮은 거야, 지금. 12월 달에 찍혔던 이 중층 이상이 13.57억이라는 거는 13.85억보다 좀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방향으로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급매를 확실하게 살려면 13.2억보다 낮아야 돼. 이런 점들을 사고 싶으면. 근데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13.2억 밑으로는 네이버 기준으로는 없어. 물론 현장에 가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요 가격 이하면은 뭐 사도 나쁘지 않겠죠. 이 계산법에 넣어 봤을 때도 약간의 그 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급매는 유효해요. 그래서 급매는 유효한데 그냥 일반적인 매물은 상방이 5%밖에 안 남았고 밑에가 10% 남았다 이거예요. 그럼 구축은 좀 다르냐? 구축은 얘는 뭐 신축이고 대장이고 뭐 그렇다 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구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시로 잡은 게 대응역 이건 6호선 라인이죠. 여기 근처에 이제 그래도 학원가가 이제 이쪽 일대에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그중에 구축 태형 이게 이제 99년식인데 얘도 2000세대에 거의 가까이 되는 이제 대단지입니다. 같은 원리로 봤을 때 일단 전세가율이 어, 떨어졌다 회복은 됐어요. 많이 회복은 됐는데 여전히 이 평균보다는 낮아요. 낮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치고 올리려면 매매가의 유동성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전세가가 밀어 올리거나 둘 중에 돼야 되는데 지금 매매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DSR을 비롯해서 신생아 대출 외에는 거의 풀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유입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얘가 오르려면 전세가가 오르는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가 뭐 거의 60% 가까이 밀어 넘어서 밀어 올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에너지가 쌓여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힘이 이제 생길 텐데 아직은 충전하는 중이다. 아직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매매가는 그대로 있고 전세가 많이 올랐죠. 5천 정도. 근데 이게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야. 더. 6억은 넘어야 그때부터 이제 에너지가 좀 생기겠지. 응. 그래서 얘도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떨어지는 방향으로 있다. 그리고 한계가 얘도 74에서 77에서 84 다시요. 77에서 87 범위 안에 있어요. 한이 물론 뭐 71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요 범위 안에서 놀 텐데, 응? 요 범위 안에서 놀 텐데 지금 84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밑으로가 좀 더 많이 남았죠, 지금. 밑으로가 좀 더 남았고 얘가 올라가려면 전세가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지금 거의 24년에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전세가 원래는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이제 금리하고 물량인데 물량은 적어. 오케이. 그리고 금리도 이제 낮아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전세가는 올라간다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또 지금 전세 DSR을 하겠다. 이런 규제 생각지도 못했어요. 전세에도 DSR을 하겠다. 이거는 막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상승을 막겠다는 진짜 강한 의지예요.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그게 좀 변수더라고. 그게.
전세가를 잡으면 집값은 완전히 잡힌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 DSR을 실행한다 그러면 상급지라 할지라도 대출을 무리해서 받아서 가는 거는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단순히 또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거 얼마가 감당 가능한 대출이냐 이거는 이분의 뭐 소득이나 이런 거를 좀 알아야지 되겠지만은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자가 한 달에 300만 원 나온다 칩시다. 이자가. 그럼 1년에 3,60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앞으로 하락장과 이런 걸 봤을 때 7년을 보유한다고 했을 때 3,600 곱하기 7하면 대충 한 2.5억 정도가 나와요. 응? 2.5억. 근데 왜 제가 2.5억을 잡았냐? 7년 동안. 이게 상방이 2.5억이야, 지금. 7년이 지났을 때 이 21년 9월 가격을 뛰어넘는다고 봤을 때 이게 2.5억이에요. 그리고 마레프도 2.5억이야. 그죠? 지금 14억인데 정고점이 16억 5천. 그러니까 2.5억을 7년 안에 넘느냐 마느냐 지금 2.5. 그러면은 대출로 지금 가격에 사도 7년 후에까지 버틸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고점을 넘는다면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대충 계산을 해보세요. 이자가 지금 얼마인데 몇 년 안에 이 상방을 뚫고 올라갈 저는 4년 안에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4년? 그럼 여기서 4년은 날린 거야 일단. 3,600 곱하기 그리고 이 3억 300 정도 나오려면 대출을 한 7억 정도 받으면 이렇게 되더라고. 7억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레프의 절반이지. 50% 대출이 7억이거든. 그러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자를 7억 정도 대출 받았을 때 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4% 계산하면 4% 잡고 대충 잡았을 때 50% 대출을 받으면 300만 원이 나오고 이거를 7년 동안 하면 21년 9월 가격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높으니까 만약에 좀 내려갔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는 대출을 받아 사는 게 좋지. 2.5억보다 더 벌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서 결정을 하시는데 옛날처럼 뭐 이렇게 크게 업되거나 뭐 다운될 확률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좀 어느 정도 약간 하락을 했을 때 그 요거 중장기 플러스 실거주 만족도가 있는 데서 이자를 계속 갚으면서 사시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뭐 서울도 B 타입으로 이렇게 치고 빠지게 하는 거는 확률적으로 이 구축까지도 이렇게 상방에 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득이나 이런 거를 지금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 감당 가능한 대출이 얼마냐라고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은데 저는 지금 소득이 만약에 500이다 그러면 어, 거의 100 이하로 저는 권장드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20% 미만이지, 20% 미만. 응? 요거를 넘어가면 한 200만 원 나온다. 그럼 생활비에서 뭐 해가지고 견딜 수 있다 하더라도 200만 원이면은 거의 몇 프로예요, 이게? 2분의 50%잖아. 아니요. 250이 50%구나. 40%인가? 40%? 40%를 대출로 나오면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기간. 그래서 20% 미만으로 낮추고 견뎌야 된다. 그래서 그 가격이 안 된다 그러면 어,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뭐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1%대에서 2%대이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해진 액수는 없어요. 없지만 음, 이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했었으면 제가 계산을 했을 텐데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또 간단한데 이분이
삼성 호반 21단지를 전세 끼고 19년에 구매를 했대요. 시점만 봐도 잘 사셨네요. 경기도를 19년에 샀으면 잘 산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 초 23년에 가련 재개발을 또 구매를 하셨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전세를 거주하고 계시고 근데 이거를 이제 매도하고 또 이제 실거주로 이제 한 채를 구매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처로 가기에는 운정이 답일 것 같다. 삼성 매도하면 2억이다. 그래서 운정으로 가는 게 좋겠냐? 아니면 전세를 사는 게 낫겠냐? 이 질문인데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이제 삼성부터 볼게요. 삼성. 삼성 호반 베르디움 이제 21단지 이건데 19년도에 샀으니까 뭐 대략 한 이게 19년 비율이거든요. 이거를 보통 한 5억 천 정도로 봅시다. 그냥. 그럼 21년도를 맥스인 8억 8,500으로 봤을 때 58% 정도 수준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이 아무리 일어나도 40% 넘기 힘들다고 보면 이때 가격으로는 절대 안 가지. 그러니까 잘 사신 거야. 잘 사셨고 21년에 팔았으면 제일 좋았는데 어, 지금 현재는 다시 떨어졌어요. 2년을 보유하니까 지금은 이제 78.5%가 됐어. 그리고 6.9억 정도로 봤을 때 80%가 조금 안 돼요. 그래도 한 20%는 벌었죠. 100% 기준으로 해서 뭐 1억 이상은 어쨌든 벌긴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 찍히는 걸 봤을 때, 좀 이게 상방에 그래도 찍히는 걸로 봐서 이게 회복을 아직도 좀 하고 있다. 마레프 다시 한번 볼게요. 마레프. 마레프는 지금 현재가 85%입니다. 그죠? 전고점에 85%까지 회복이 된 거고, 어, 얘는 얘도 85%까지 회복이 된 거고, 얘는 호반 베르디움은 78.5%까지 지금 회복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실거주가 아무래도 거기보다 좀 더 작다고 봤을 때 그럼 얘는 무조건 85% 이하란 얘기지 회복률이 지금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 그럼 수렴을 뭐 정확히는 언제는 모르겠지만 80%는 넘고 85% 안에 수렴을 할 텐데 조금 그래도 올라갈 확률이 조금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에너지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전세가율을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전세가율이 아니다. 전세가율이 여기 없지. 음, 평균 전세가율을 제가 안 했네. 평균 전세가율을 안 했네. 근데 지금 현재 65%죠. 65%인데 이 그래프를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요 정도에서 지금 멈춰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 안 올라갔어, KB가. KB가 이렇게 지금 내려가서 하방은 지금 올라왔는데 상방은 지금 별로 안 올라온 그런 그래프라서 약간 한 80%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그 정도 여력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운정으로 지금 간다. 운정. 응? 이거를 매도하고 대출받아서 운정으로 가는 게 낫냐? 이건데 이제 운정 같은 경우는 제가 힐스테이트 운정을 제가 한번 운정도 너무 커요, 사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실 때 좀 구체적인 단지명을 거론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힐스테이트 운정을 봤을 때 와, 또 소름 끼치게도 또 58%예요, 얘도. 얘도 58, 얘도 58. 이거 계산해 보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삼성은 지금 78.5고 얘는 73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어쨌든 평행을 이룬다고 봤을 때 얘가 좀 5% 정도는 그래도 아니면 80%까지 회복한다고 봤을 때 한 7% 정도는 회복할 여력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실제로 올라갈 조짐이 보이는 게 이렇게 상방에 있는데도 거래량이 많이 찍히고 있죠, 지금. 왜 많이 찍힐까? 더 올라갈 여지가 높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상방에 많이 찍힌다는 얘기는. 앞서 단지들을 보세요. 앞서 단지들을 보면 가격이 비싸면 이게 안 찍혀요. 거래가 아예 안 찍혀.
그죠? 2023년 9월 이후로 지금 하나도 안 찍혔죠. 응? 그리고 거래가 얘는 이게 뭐 이렇게 한두 건 이렇게 있는데 치고 올라가는 힘이 약하다는 거야. 그에 비해서 얘는 많이 찍히고 있어요. 점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남긴 남았어. 근데 이게 5% 차이란 말이야. 5%. 응? 5%면은 얼마 정도 되는 거냐? 전고점을 한 6억 8,500 잡았을 때 이거 곱하기 한 5% 하면은 7억 잡아볼까? 7억? 7억이 5%면 3,500이야. 그죠? 3,500만 원 정도 더 번다고 쳤을 때 취득세랑 예? 취득세랑 또 뭐 이사비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뭐 이득이면은 나쁘지 않은 거지. 근데 이 액수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글쎄 전세를 계속 사는 게 나오냐. 근데 저축액이 3,500이 2년 동안 되게 변수가 많은 거야. 2년 동안 저축액이 3,500이 넘겠느냐 이거야. 3,500이. 그러면 얼마를 모아야 돼요? 한 달에? 1년에 1,700.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좀 넘는 거죠. 100에서 150 사이를 저축했을 때 이 정도 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작은 돈은 아니죠.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엄청난 거잖아, 사실. 전세를 계속 사는 게 낫냐. 음.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여기 돌아가 볼게요. 7번이지. 자, 이제 정리를 다시 하면 19년에 21단지 전세 끼고 샀다. 전세 끼고 샀다. 이거를 팔면은 어쨌든 비과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3년 초에 샀으면 이거는 뭐 파는 게 좋아 보이네요. 파는 게 좋아 보이고 재개발을 구매했다는 거는 가련 재개발은 좀 철거 다 끝나지 않았나? 그러면은 분양을 내년에 한다는 얘긴데 내년에 하면 입주가 뭐 27년이나 이렇게 된다는 얘긴데 이거를 실거주하려고 받으신 거 아닌가? 만약에 이게 어쨌든 이게 서울이잖아요. 서울 은평구잖아요. 가련 대단지고 대단지고 아마 여기 실거주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왜 샀는지 모르겠네. 근데 만약 그렇다면 그냥 저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어쨌든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이 단지 하나를 살 거면 이거 그냥 털고 저축.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그 사이 동안 입주할 때까지 그 사이 동안 또 벌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자가가 안 되고 보유 자금이 1억. 그리고 이거 매도하면 1억밖에 안 되나? 그래서 2억 가지고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 힐스테이트 운정동도 살려면 이게 한 5억 정도 돼요. 거의 4억 후반에서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대출을 그럼 또 3억을 빌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이게 삼성은 이거고 3억 대출을 받으면 4% 하면은 1년에 1,200만 원이야. 그럼 2년에 2,400만 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2년 동안에 5% 정도 올라간다고 했을 때 약 3,600만 원, 3,500만 원인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 GTX 지금 호재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 2,400대 플러스 3,500이야. 괜히 고생할 필요가 있나? 10불 정도의 이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대출을 해서 만약에 금리가 좀 내려가서 이게 뭐 액수가 더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좀 무리한 대출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합이 1,200이 남았다. 응? 뭐 세금 떼고 1,000만 원 남았다. 응? 2년 동안 입주할 때까지. 그럼 저축도 1,00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년 동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의 어떤 그 생각,
그러니까 저축이 당연히 느리죠. 되게 느린 방식입니다. 이게 느린 방식. 그리고 당연히 이제 투자 자산 상승이 당연히 이제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있다는 거야. 지금 자산이. 응? 근데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이 저축 느린 방식이 오히려 더 얘는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현재로는. 이 상방이 이렇게 많이 열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혹시나 마이너스라도 친다면 저축이 더 빠른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대출 받아서 자산에 투자하고 이런 게 이득 보는 시점은 좀 지났다. 수도권에서. 좀 여윳돈으로 하는 거는 제가 오케이. 그냥 저축보다는 이게 좀 더 올라갈 수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윳돈으로 하면은 저는 이제 인정을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2,400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하는데 이거를 뭐 2억 있는데 3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마이너스를 보면서 플러스를 얻겠다는 거는 그 리스크에 비해서 음, 이렇게 메리트가 크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호재가 있다고 해서 이게 막 엄청 오를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상방이라는 건 존재하거든요. 지금 상방. 여기를 넘을 수 있겠냐는 거야. 아무리 호재가 뭐 GTX가 개통이 되고 해도 돈이 안 풀리고 대출을 안 해주는데 이렇게 더 뚫고 올라갈 수 있겠냐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이미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봤을 때 파먹는 거죠, 이제. 요만큼을 이미 파먹었어요. 요만큼 남았어, 요만큼. 요만큼 남았는데 이걸 이자를 내면서 하면 또 마이너스를 여기서 또 파먹죠. 그래서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좀 기네. 명의와 이제 방향성. 3주택을 순전히 1인 명의로 운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상으로 2주택까지는 비과세 구간인데 3주택부터는 8%로 취득세가 상당히 부담되더라고요. 그쵸? 지금은 그렇게 돼 있죠. 취득세를 고려하면 그만큼 저렴한 물건을 사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수요가 이제 멈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취득세가 그냥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부담이 돼요. 상당히. 그러니까 20년, 21년에는 왜 이거를 뚫고로 8%, 12%를 내면서 샀냐면 올라가는 비율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는 폭이 작잖아요. 느리고 작잖아. 작은데 취득세는 그에 비해서 확정적으로 뭐 8%, 12%가 손실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12%라도 만약에 낸다고 친다면 2년 동안 1년에 6%는 얘도 8.8%잖아, 거의. 그러니까 거의 4.5%는 확정 손실이야. 확정 손실. 응? 1년에. 그죠? 얘도 거의 9%라고 봤을 때 8.8%니까 9%라고 봤을 때 1년에 4.5%는 확정 손실이라고. 근데 제가 아까 이 상방 이거 얘기하면서 지금 몇 프로 남았다 그랬어요. 응? 몇 프로? 이게 뭐 80%까지 만약에 간다고 쳤을 때 7% 남았어. 지금. 근데 이거를 7%인데 2년 동안 7%니까 3.5%. 그리고 85까지 간다 그러면 12% 이제 남은 건데 12% 중에 9%를 까먹는다? 85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뭐 간다고 칩시다. 85까지는 뭐 이렇게 무리한 건 아닌데 12% 남았는데 취득세로 거의 9%를 깐다? 이 3% 남는 건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수요가 못 들어가는 거고 가수요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수요만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가 거래량을 봤을 때 실수요가 1이면 가수요가 보통 한 2 정도 돼요. 수도권에. 그래서 원래 이 3 정도가 매수를 해줘야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데 이 취득세 때문에 이게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고 이 1도
원래 이 일도 여력이 있으면은 추가 한 채를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인데 요 한 채 대신에 이 한 채를 좀 더 상급지에다 이렇게 어, 몰아놓는 경향이 생겼어요. 취득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위에 상단에는 계속 비싸지고 아래쪽에는 싼데도 안 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금 거제도 보니까 뭐 입주장이에요, 지금. 마피가 막 9천이야. 9천이고 8천이고 뭐 이래요. 그러면 걔는 진짜 싸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도 뭐 2억 후반 정도 되는 거에 마피가 9천이면은 84가 2억이란 얘긴데 84가 뭐 자재비나 이런 거 빼봐요. 그러면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금액대일 정도로 싸요. 싼데도 지금 그런 질문은 하나도 없어. 응? 봐보세요. 질문에 다 서울 사면 어떨까 이런 질문만 있지. 거제도 뭐 이런 데 너무 싼데 사면 어떨까 이런 질문 단 한 개도 없어요. 가격적으로 진짜 메리트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취득세가 상당히 부담되거든. 그리고 1인당 두 개밖에 못 써요, 지금. 맥스 두 개밖에 못 쓰고 옛날처럼 뭐 명의를 하기에는 이게 안전하다고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권장을 못 드리지. 타인의 명의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잘못되면. 뭐 그런 리스크 때문에 싸도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위로만 자꾸 똑같은 생각을 자꾸 가지고 서울 살려고만 하니까 이미 다 회복을 해버린 거야. 응? 그러니까 옛날에 23년 초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70, 이때는 77%였네. 75. 그러니까 요 정도 남았을 때 25% 정도 떨어졌을 때는 그래도 올라가긴 하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사실 물론 뭐 85까지 오를지는 몰랐습니다만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지금은 85%야. 얼마나 더 올라갈까? 응? 이런 생각이 지금 의문이 드는데 취득세까지 거기에 중과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향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선택을 했냐? 요거는 이제 정리를 제가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8번. 현재 여기에 살고 계세요. 수지 동천 디스트. 여기에 살고 계시고, 네, 울산 신정현대 홈타운 3단지를 22년에 샀어. 기혼이시고 자녀 없고 저축을 그래도 저축액이 좀 되네요. 매월 500만 원. 그러면 이게 1년에 6천이잖아. 이 수익률이 아파트 수익률 따지면 느리지만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축이 웬만한 수익률을 지금 앞지르는 상황이야, 지금. 원래 저축이 이렇게 빠른 수단이 아닌데, 이렇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저축이 지금 더 앞서 나가는 상황이에요, 수익률이. 그 상태에서 이제 울산을 매도하고 신축을 사는 게 아니라 울산 아파트는 3.6억 플러스 0.2억으로 매도하면 3천만 원 손실을 감수해야 될 것 같다. 그쵸? 그리고 지금 이제 회복하는 중이죠, 울산은. 근데 이 신정 현대홈타운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가수요 동네예요. 물론 실수요도 좀 있는데 가수요로 유명한 단지고요. 신정동 자체가 워낙 갭 투자로 유행했고 여기도 이제 당연히 거주 요건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서 어, 회복할 확률이 있는데 어쨌든 신축이 한번 들어오면서 한번 무너졌다가 좀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울산은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회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아마 이 손실액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3.5억에 매도가 된다면 보유를 한다. 보유를 하고 나서 이걸 파는 이유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3.5, 보유원금이 2.5억? 아, 0.5억 회수하고 2억. 음, 공동 명의로 세 번째 주택을 추가하면 전세가율 70% 되는 초중반 아파트, 4억 초중반 아파트. 음, 그리고 울산 아파트를 하면은 60% 되는 아파트, 20%. 그러니까 4억 아니면 5억이야, 그죠? 지금 살 수 있는 게. 어떤 지역을 보냐? 4억에서 5억 정도면은 광역시로 내려가는 게 맞아요.
수도권에서 어설프게 이거 이미 80% 이상이 다 올랐다니까 지금 정고점 대비해서 전세가율 70%. 그럼 이 정도면은 저는 차라리 털고 확실한 대구나 아니면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산 정도에 뭔가 노려보는 게 더 확실하지 않나 싶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 거론되는 게 지금 다 수도권이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도권이 계속 올랐거든. 23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이제 무서운 게, 어, 지금 역발상을 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야. 제가 예시로 땅끝 마을에 있는 거제도가 지금 마피 8천 9천입니다. 분양권이. 그렇다는 얘기는 3분의 1이 빠진 거야, 지금 가격이. 3분의 1. 거의 뭐 3억짜리가 2억이 됐다니까, 지금. 그럼 엄청난 하락이잖아요. 응? 그럼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런 데를 노리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야. 더 이상 떨어지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생각이 이런 데는 안 해. 왜 안 하냐? 23년에 수도권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그리고 어떻게든 4억이든 5억이든 끌어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그런 계산에 의해서 만약에 70% 밑으로 아니면 70% 근처에 돼 있는 데들은 투자금이 클 거예요. 아마 재건축이나 이럴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만약에 70%가 있다면 왜 70%냐? 투자금이 클 확률이 큽니다. 못 들어가는 거지. 싸도. 싸도 못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실거주자들이 선호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갔겠지?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분 수지 산잖아요. 그래서 멤버십에서 수지를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수지. 여기가 이제 수지 동천역 일대인데 이분도 지금 검토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친정 7단지예요. 얘 수준이 25평이 7억 정도야. 7억. 응? 7억 정도인데 갭이 거의 한 3억 이상 나죠. 3억. 응? 근데 물론 뭐 이분도 좀 모아가지고 회수해가지고 이렇게 갭 투자할 수 있겠지만 이거 왜 이거 빠졌냐? 내가 이게 분석해 놓은 그게 있었는데 두 번째 장이 빠졌구나. 어, 얘도 하여튼 한 85% 수준이에요. 85%. 그러니까 벌써 요 밑에 있을 때 이미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상단에 지금 가 있고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응? 점이 아예 없어요. 여기는 거래된 게 없다는 얘기는 비싸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요 정도 찍혔을 때보다 더 비싸졌다는 얘기. 지금 한 7억 4천인가 호가 매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85%까지 도달하다 보니까 더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거야. 잠실 엘스가 지금 한 80 거의 4, 5% 됩니다. 얘도. 음? 지금 멈춰 있어요. 지금. 더 치고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거야. 물론 금리가 내려가면 여력이 더 생기니까 더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그 23년 10월 시점에 잠실 엘스가 90%까지 갔어요. 근데 금리 인하가 내려와서 이게 올라간다 치더라도 이거 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90% 넘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상방은 5% 남았다. 엘스도. 근데 하물며 그 밑에 있는 단지들이 다 80에서 85%까지 웬만한 그러니까 서울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입지 좋은데 경기도라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신분당선 라인의 그 초역세권에 있는 단지들이 85%까지 다 머물러 있는데 더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90% 이상. 그럼 결국 5% 남았는데 어 얘도 정고점이 아마 8억 9억이라고 쳐봅시다. 9억에 5%면 4,500이야. 5천도 안 남았어요, 상방이. 음? 그럼 얘도 기껏 해봐야 지금 8억까지 가는 수준인데 그거를 위해서 이게 사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자만 이게 B타입 투자로 그냥 치고 빠지기만 보면 그렇게 효율이 높은 투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지금 명의를 늘릴 때가 아니고 정부에서도 지금 긴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4년에는 자산의 리밸런싱을 다시 해야 되고 대부분은 개수를 줄이면서
요 갖고 있는 아파트를 높이고 있지. 어디 갔지? 수지, 동천, 디스트까지 팔고 더 업그레이드. 그리고 한 채로 그냥 견디는 거야. 실거주를 하면서 견디는 방식을 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채수가 늘어나려면 규제를 정부에서 어느 정도 푸는 날이 올 거예요. 25년 정도 넘으면 뭐 위기가 좀 생겨야 되겠지. 위기가 생기고 공급이 너무 안 돼. 그러면 다시 투자자를 이용해야 될 날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 풀어줄 거야. 풀어주면서 다시 이제 들어갈 건데 일단은 돈을 갖고 있는 이거를 업그레이드 안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저축해서 모아가지고 돈을 갖고 있으면서 나라에서 정책을 뭔가 풀어주면 그때 늘리든가. 그때. 근데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3주택을 일인 명의로 운영하냐? 운영하죠. 왜냐하면 나는 취득세 규제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수십 채를 늘렸었죠. 수십 채를 늘렸었고 지금은 저도 지금 막 줄이고 있는 거지. 줄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3주택이 당연히 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1, 2주택이신 분이 3주택을 넘어서 간다? 이거는 그렇게 효율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거야. 물론 간간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뚫고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왜냐하면 대구는 지금 정고점의 60% 수준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취득세를 뭐 12% 내도 이걸 더해도 72%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뭐 85%까지 간다고 봤을 때 더 남는다고 판단한 거야. 지금 이 가격에 산다는 거를 더 남는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뚫고 가는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뭐 80%인데 80% 수준인데 이거를 뭐 12%를 얹어가지고 간다? 그럼 92%인데 남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야, 지금. 수도권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울산은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할 때는 더 싼 매물이 더 많이 하락해가지고 어, 이득을 볼 수 있는 물건을 발견하면 파는 거고 아니면 내버려둬도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경우고 뭐 크지는 않겠지. 손실이 3천이니까 뭐 회복해도 뭐 본전 정도 된다 그러면 3천 얻는 건데 그걸 기회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은 지금이라도 팔고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할 것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면 그냥 저축해서 지켜보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원 영통 20평 평택 그러니까 소형도 소형 지금 별로 안 나가죠. 잘 안 되잖아요. 왜냐면 트렌드가 지금 취득세 규제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데 언젠가 얘도 돌아올 수 있겠죠. 언젠가. 얘도 뭐 30% 이상 빠진 게 많아요. 소형원. 이상 하락 단지가 그래도 다수 존재하는 편인데 얘는 뭐 베팅을 걸어 볼 수 있으면 걸어도 되는데 언제 취득세가 정상화될지는 몰라. 취득세 정상화만 되면은 그래도 가겠죠. 회복이 되겠지. 얘도 80% 그러면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언제 취득세를 정상화시킬지. 그리고 뭐 하락장이라도 맞이하면은 그 사이에 기다리다가 풀어주는 시점이 만약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풀어준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내리진 않겠지만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겠죠. 소형이.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괜찮은데 약간의 베팅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약간의 인구 감소. 인구 감소 얘기만 실제로 20년 뒤부터는 20년쯤 후? 그럼 2000 설마 2040년대를 얘기하시는 건가? 20년쯤 후부터 2040년이요? 그렇죠. 수요를 많이 뭐 그때까지 보유하고 계시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인구 감소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늘 하락장만 되면 나오는 단골 이슈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22년에 사실 때 인구 감소가 없었나요? 응? 이때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나? 22년에는? 21년, 20년에 보통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때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3년, 4년 사이에 갑자기 인구 감소 급격해졌어요? 원래 인구는 감소하고 있었어요, 원래.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었지. 응?
가구 수가 증가하니까 괜찮다고 하던 게 지난 상승장이잖아. 그리고 지금도 가구 수 늘고 있고 인구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왜 이런 게 지금 이슈가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전에는 취득세 규제 이런 게 없고 대출 규제 없다 보니까 가격이 낮으면 항상 이 가수요들이 들어가가지고 가격을 펌핑 시켰어요. 지방 인구 감소하더라도 30만 도시에 가수요가 들어가가지고 실제 인구 노릇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인구 감소가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거는 마찬가지야. 응? 상승만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가수요가 들어가서 올려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서울 살지만 여러분들 지방 내려가서 투자하잖아. 그럼 인구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 응? 가수요라는 게. 근데 지금 이거를 못하게 해놨다고. 못하게 하니까 물이 빠지니까 뭐만 보이냐? 실수요만 보이는 거야. 수요가. 그러면 인구가 30만이면 실수요가 30만인 거야, 그냥. 응? 근데 이 실수요마저도 하락하니까 안 사. 응? 안 산다고. 3분의 1 토막이 나요. 10만밖에 안 돼, 인구가. 그리고 원래 가수요가 여기 30만이면 얘는 한 70만 돼요. 그래서 100이었거든, 원래 100. 실수요도 사고 싶어 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응? 30만 도시에 실수요도 다 사고 싶어 했어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70만이 외부에서 와가지고 그 지역을 다 쓸어가고 초토화시켜 100이었어, 100. 100이었는데 70만 원 다 사라졌어, 지금. 그리고 인구만 남았어, 인구만. 인구 감소하고 있다는 이 눈에 더 보이는 거야, 이게 더. 응? 이 숫자가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리고 외국인이 막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고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수요를 억제시키면서부터 부각이 됐어요. 근데 뭐 중국인들 뭐 제일 많이 사는 사람 중국인인데 원래도 사고 있었어요. 원래도. 응? 근데 왜 몰랐냐? 이게 100이었는 수요가 100에서 뭐 한 세네 명 샀다 이거야. 세네 명. 응? 그러니까 별로 티도 안 나는 거야. 뭐 중국인이 사는지 아닌지 티도 안 나는데 이 100이 갑자기 10이 돼 봐. 응? 10이 됐는데 이 3사가 사고 있어. 외국인이. 응? 그냥 규제를 안 받고. 그러면 뭐가 보이겠어요? 야, 저거 말도 안 된다. 외국인은 뭐 대출 그 규제도 안 받고 실거주자 한 50% 아니 이 실거주자는 10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이 4명이나 돼. 10명 중에.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수요가 감소되면. 음.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예요. 인구 감소 문제는 가수요만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고. 물론 이 실수요가 이 매매가만 영향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전세에 큰 영향을 주죠. 전세. 응? 전세. 가수요가 전세를 살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수 많은 데가 좋아요. 왜냐하면 전세입자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뜻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에너지를 뜻한다고 했어요. 에너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더 많이 갖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은 거는 당연히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걸 뜻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전세가가 낮아요, 평균보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쌓여야 되는 시점에 인구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아, 인구수가 작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감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요인을 어떻게 보면 자기 결론에 맞추려고 근거로 내세우는 것뿐이에요. 이 하락론자들이 내 말 봐라. 인구도 감소하고 이것도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락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부각될 뿐이지 다시 올라봐요, 여러분. 이 얘기 쏙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인구는 늘 감소하고 있었어, 계속. 응? 그리고 20년쯤 후부터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예? 이때 내가 투자를 하고 있을지 안 할지도 몰라. 물론 뭐 문제가 되겠죠. 20년 뒤에는 지금 신생아 대출이 20년 뒤를 걱정해서 지금 하는 거, 그건 나라 차원에서 걱정인 거지. 나라 차원에서. 응? 뭐 우리 나라 차원에서 걱정인데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년 뒤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치고 빠지고 2년에서 4년이야. 응? 어차피 들어가도 4년 안에 보통 나와요. 근데 뭘 20년도를 걱정하고 있어요. 응? 어차피 나올 거면서. 추가 매수를 ETS 추가 소득에 집중할지. 음. 그래서 3주택으로 늘리는 거는 근데 모르겠다. 저기 뭐지?
요 수지 동천 디스트가 물론 뭐 신축이고 이 동네에서 구축이 많은 동네에서 괜찮은 편에 속하고 여기서 계속 살 거다. 거주 안정성이 있다 싶으면 늘려도 돼요. 늘려도 돼. 저 같으면 가족 명의를 쓸 수 있다 그러면 늘려 봄직도 해요. 근데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 돼요. 상승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되고 어, 캐시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는 지금은 좀 금물이다. 아까처럼 뭐 대출을 받아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반대고요. 돈이 있다 그러면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기다리면 어차피 언젠가는 오니까. 그리고 지금 많이 지방 쪽으로 가야 돼. 그러고 응? 지방 쪽으로 이런 데는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을 거야 아마 그런 거는. 가격이 낮아 보일 뿐이지 왜 그 70%대에 남아 있겠어요. 사람들이 돈이 부족한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남아 있는 거지. 대한민국 감소에 따른 에셋 관리 방향성. 결국은 서울 땅 따먹기가 맞아요. 지금 하락장이 왔잖아요. 하락장이 오니까 뭐만 살아남냐? 뭐만 살아남냐? 아파트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다고 쳐볼게요. 상위 20%. 이거를 이제 1등급이라고 봤을 때 지금 1등급만 올랐어, 지금. 회복을. 그리고 좀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뭐 2등급까지는 올랐어. 근데 나머지 3, 4, 5는 회복이 별로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지역이면 지역일수록 회복률이 느려질 거라는 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상급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자산을 에셋 파킹하고 안 파는 그게 게임인데 에셋 파킹할 돈이 없잖아 지금. 응? 뭐 잠실 엘스니 뭐 분당에 뭐 시범 단지니 뭐 동탄의 GTX 근처니 이런 걸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B타입을 해가지고 사고 팔고 사고 팔아서 불려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아주 큰 제너럴적인 측면에서 긴 호흡에서 생각할 문제예요. 긴 호흡. 우리가 10년, 20년 안에 인구가 어차피 감소할 테니까 에세 파킹을 할 핵심지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큰 목표지. 뭐 단기적으로 뭐 24년, 5년에 뭐 문제될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인구 감소는. 질문이 기니까 답변도 좀 길었는데, 이것도 기네. 이거는 지방 아파트, 서산 아파트 공시루에 매도 내놨는데 면단이 그렇죠. 면단이라서 인구가 한정적이다. 옛날에 좀 이걸 보면 시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21년 그쯤일 거야 아마. 서산, 당진, 어, 거의 끝물까지 올랐을 때. 그래서 안 오른 데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목포, 뭐 서산, 당진, 뭐 거제, 뭐 끝쪽, 그죠?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다 물렸죠. 5등급에 해당되는 입지이기 때문에 1, 2등급만 오르고 3, 4, 5는 지금 거의 이렇게 된 거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저지른 결과인데 후회 중이며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전주에 살고 계시고 아이 둘 있고 맞벌이 중이고 서산 아파트 매도 다중주택. 궁금한 거는 하반기 또는 내년에 전주에 집을 살지 서울 경기에 아파트 사놓고 전세금으로 여기서 살지 실거주의 편안함을 위해서 전주 자가 마련할 것인지. 참 이게 지방에 참 이게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고민이야. 왜 인구가 감소하다는 게 그 공포감이 지방에 해당되는 얘기거든. 그리고 실제로 전주도 인구 감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2030의 유출이야. 2030의 유출. 사실 인구는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는 확률이 적어지면 인구가 유지가 돼. 근데 그분들은 주택을 사질 않아요. 사질 않고 실제로 이 주택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순수 인구수보다 요 비중이에요. 요 비중. 40대까지. 이 사람들이 많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은. 정주 요건이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요건이 돼야 되는데 그 가장 큰 게 일자리죠. 근데 전주가 일자리가 많은 동네냐? 일자리 별로 없죠. 그래서 거의 직업들 보면 공기업이나 공무원 이쪽이 거의 대다수인 곳이고 어, 자동차, 현대자동차, 그거 이제 하나 있죠, 대기업.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 사는 분들이 이제 그 회사 다닐 확률이 커요. 자동차 회사 관련주들 7, 8억인데 실거주하고 싶기도 그렇죠. 이게 편리함과 이제 투자 가치 이거를 봤을 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40이시네요. 경기도로 할 거냐 전주 아파트로 할 거냐. 참고로 감나무골 청약이 있을 텐데 한계가 있다. 초피로 잡을 만한 곳이냐. 현재 분양가 5.5 얘기가 나오고 싶다. 나오고 있다. 돈도 벌고 싶고 아이돌 교육도 잘 시키고 싶다. 모두의 그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혁신 대방이 지금 한 7, 8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자산이 1.5억에다가 어, 와, 정읍도 사셨어? 정읍을 팔면은 0.7억. 소득은 높은 편이고요. 서산 정북에 이거 한 채, 서산에 한 채, 전주에 한 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분은 뭔가 감나무골. 이분 사시는 곳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주에서 이제 가장 비싼 데가 이제 에코시티고요. 그죠? 에코시티랑 거의 버금가게 이제 비싼 데가 이제 혁신도시. 이 두 개의 이제 축에다가 이제 감나무골은 이제 서신동. 기존의 어떤 왕자를 가지고 있는 여기가 이제 일기 신도시 할 때 이제 같이 형성이 된 곳이라서 이쪽이 이제 만약 신축으로 일산하고 느낌 비슷해요. 일산하고. 거기서 이제 신축이 오면은 얘도 가치가 있어요. 비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축으로 거의 볼 수가 있어요. 지역 자체로는. 혁신하고 이제 서신하고 그다음에 음, 에코시티. 그리고 물론 뭐 그 중간중간에 이제 신축으로 바뀌는 그런 지역들은 규모가 작지만 다 비싸죠. 비싼데 그 수준이 한 5억에서 원래 한 6억 정도예요. 84 수준인데 얘는 이제 평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나가는 건데 이 그래프를 이제 잘 보세요. 요거는 여기죠. 대방이. 대방이 상업지도 있고 학원가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전주 안에서는. 응? 이뭐 호수도 가깝지, 학원가 이렇게 다 있죠. 아마 회사도 이 근처일 거야, 아마. 아까 뭐 자동차 회사 이런 데 다니시면. 게다가 학원 가깝지, 평수도 크지, 그다음에 신축이지. 근데 소형이라는 게 이제 좀 문제긴 한데, 그래서 가격이 점이 별로 없어. 단지수가 작고, 실거주 위주이기 때문에 가격 방어 보세요, 방어. 방어가 엄청 잘 돼. 안 팔면 돼, 그냥.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건 또 별개예요. 올라가는 거는 20년까지 있다가 한 번 빵 튀었죠. 빵 튀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내린 다음에 멈춰 있는 수준이고 이걸 이 일대의 분위기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단지수를 큰데 여기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봤어요. 얘가 이제 호반 베르디움이거든요. 보시면 전세랑 매매랑 거의 일치를 합니다. 지방의 특징이에요.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얘는 유동성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전세가가 중요해. 전세가가. 그 전세가가 밀어올리는 데의 특징이 뭐냐? 일단 느립니다. 상승이 느려. 돈이 들어오는 건 빨라요, 속도가. 이렇게 팍 튀는 거는 돈이 들어온 거야, 돈이. 응? 근데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밀어올리는 거는 사람이 올리는 거야, 사람. 사람이 올리는 거고 공급이 적을 때 보통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지방에 이렇게 돈이 들어올 만한 데들이 있냐? 가끔 있습니다. 신축, 좀 대장주, 좀 좋은 거. 서신동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서신 아이파크인데 다 구축이에요. 음? 여기 공예를 할 때 좀 많이 들어갔던데 뭐 동아 한일도 있고 다 갭이 작아 지금도 되게 사고 싶어요. 갭이 작아서. 근데 취득세 때문에 일단 못 사는 것도 있고 좀 밀어 올릴 만한 수준이 됐어. 실제로 전세가 높아요. 왜냐하면 전세 지금 전주가 공급 물량이 없고 앞으로 뭐 좀 들어올 건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높기 때문에 만약 취득세 규제만 없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다 올라갈 만한 수준이야 사실은 소소하지만 근데 느리다는 거야 속도가.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런 그래프가 아니고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확 올라가는 그래프를 원한다는 거야. 전세는 이렇게 된. 그리고 얘도 지금 갭이 엄청 붙었죠, 지금. 돈이 다 빠진 거야. 돈이 다 빠져가지고 결국 지금 전세가랑 좀 똑같이 가는 거야. 그게 5억 수준이라는 거야, 지금. 얘가 5억 수준. 근데 감나무 꼴이 어디냐? 여기에요. 중심지 가까이에 어쨌든 신축으로 있고 얘보다는 입지가 좋아. 응? 얘보다는. 학원가도 뭐 멀지 않고. 물론 이쪽 일대가 지금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죽었어. 이 백화점도 있고 한데 좀 죽긴 했어요. 이 롯데백화점 하나 있죠. 그만큼 백화점 있다는 건 중심지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신축이 여기 들어오면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일대는. 근데 이거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서신 아이파크인데 이게 지금 현재 올라갔다가 거의 뭐 6억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5억대 수준입니다. 5억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현재 분양가 5.5억. 그렇죠? 살짝 높은 가격으로 항상 내놓는 거지. 그러면 이게 5억, 얘도 신축이야. 얘도 21년식 신축인데 5억 초반이라고. 근데 앞으로 들어올 신축이 5.5억이면은 적당한 거예요. 그냥 적당.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오르려면 얘도 올라간다는 얘기야. 응? 얘도. 서신 아이파크도 올라간다는 얘기고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전세가가 밀어 올리던가. 응? 아니면 이때는 왜 그랬냐? 이때는 조정적으로 다 막아놨잖아, 전국을. 전국을 못, 돈 들어갈 구멍을 다 막아놓고 풀려 있는 데가 뭐 전주나 이런 데밖에 없다 보니까 신축으로 다 들어간 거지,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지금 다 풀렸잖아. 돈 들어오기 힘듭니다. 전주 신축의 감나무 꼴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선 큰 거지만 외부에서 감나무 꼴에 돈 집어넣는다? 쉽지 않아요. 비정규직인데 이 신축이라고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전세가가 대신에 좀 많이 회복을 했어. 그래서 이거가 이제 밀어 올리면 조금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조금. 얘가 올라가면 신축 더 올라가지. 근데 지금은 적정 차이예요. 적정 차이기 때문에 팍 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팍 튈 건 없고 다만 그냥 실거주로 만족스럽게 이제 살 정도는 된다. 소폭 오르면서 살 정도는 된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추천을 결국은 부채 결국은 이제 지방이라도 자가 마련은 해야 돼요. 어? 해야 돼. 안정성을 위해서 실거주 편안함을. 근데 순서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A타입 하나 이거를 먼저 사고 지방이라고 하면 이거 하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거주를 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리지 말고 젊은 이게 40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정도면 경제적으로는 되게 젊은 나이잖아. 지금 3, 4, 지금 뭐 50대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젊을 때 돈을 벌어서 수도권에 어떤 A타입을 사서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돈을 다시 모아가지고 실거주를 마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어, 이런 데 투자하지 마시고 예? 이게 좀 늦은 거야. 이런 거는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치고 빠지기 치고 이게 짧게 잡아야 돼. 왜냐하면 이 비커가 작어. 이런 이 서산이나 이런 데는 금방 올랐다 금방 채운다고. 아산 여기 다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분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잘 들으세요. 이분이 전주 사시다 보니까 이 투자지가 다 서산, 정읍 여기 다 전라도입니다. 자기 사는 인근을 벗어나질 못해. 이렇게 몰빵 투자를 하면은 어 거의 물려. 거의 물려. 제가 상담 진짜 많이 해봤는데 광주 사시는 분 광주에만 네 채 있어. 왜냐면 그 일대에서 광주가 제일 좋거든. 그렇잖아. 여기도 사실 전주가 제일 좋은데 전주에서 뭐 광주까지는 노려도 광주에서는 노릴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광주만 드립다 사 계속. 대전, 세종 사시는 분들은 세종, 대전만 드립다 사. 벗어나질 못해. 벗어나지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이라는 거는 실거주는 그렇게 하더라도
한 채는 그렇게 하더라도 돈이라는 거는 A, B, C를 나눠야 돼요. A, B, C. 에세 파킹 할 거는 집 주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치고 빠지기도 집 주변이 아니에요. 실거주는 집 주변에 해도 돼. C도 집 주변이 아니에요. 돈이라는 거는 가치 있는 데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지양해야 돼요. 응? 내가 전주 사니까 서산, 당진, 군산, 익산 이런 데만 한다? 상당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이런 거는. 물론 이렇게 다시는 안 하시겠지만 일단 싹 다 파시고 실거주 한 채도 저는 어, 젊었을 때는 그냥 월세 사시고 전세나 월세 사시고 이거를 모아서 사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돈 많이 생겨서 다 털었어. 다 털어가지고 돈이 생겼어요. 얼마 있다 그랬지? 다 털어가지고 6억까지 살 수 있는 이것도 무리하는 이유가 이 실거주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거겠죠? 이것도 털면 이게 더 올라가겠지, 6억보다. 더 올라가면 그 돈을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지 내가 돈이 지금 생겼다 지금 바로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갖고 있을 줄 알아야 돼요, 돈을. 그게 힘들지. 통장에 7억이 있는데 투자하고 싶어 미치겠어. 미치겠는데 그거를 참을 줄 알아야 돼. 위기가 왔을 때 좋은 데다가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서는 먼저 좋은 거를 먼저 사고 젊었을 때. 그 다음에 한 채 사고 나면 실거주를 그 다음에 하라는 얘기예요. 좋은 데다가 또 모아서. 응?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정리해야 돼, 지금. 응? 다 정리해야 돼요. 유행할 때 있던 투자인데 세팅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하고 사이클 공부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사이클 공부를. 아파트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이클이. 저도 시간이 좀 오래 끌었는데 저희 어쨌든 솔루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0호는 진짜 좀 보다가 좀 웃겨가지고 일산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인프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대형 병원, 아람누리 미술관 및 공연장, 호수공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할렘가를 만들지 혹은 교통을 보충해 줄게. 일산 거주에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건 진짜 너무 단골 질문이야. 왜냐하면 일산이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일산 특징. 이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음? 특히 거주 만족도. 근데 자산 만족도가 낮아 대신에. 이게 워낙에 인프라, 자연, 응? 이런 게 생활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 다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일자리까지 가는 교통이 부족해. 근데 이게 되게 치명적이에요. 이게 일자리하고 일자리까지 가는 교통이 사실 유동성 유입의 핵심이야. 응? 핵심. 그 만족도랑은 틀린 거예요. 만족도는 그냥 인프라 살기 좋고 자연환경 있고 뭐 이러면 좋은 거고 이 돈이라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인프라가 좋다고 내 돈을 맡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개발될 때 그리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그 온기가 퍼져나가는 게 교통을 타고 퍼져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상당히 치명적인 거야. 그래서 분당과 일산이 옛날에 가격이 비슷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벌어졌느냐? 분당은 운이 좋게도 강남이라는 데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교통이 연결이 된 거야. 그 돈이. 교통이 그냥 연결이 돼서 자연스럽게 그 온기를 받은 거고. 둘 다 거주 만족도 비슷해요. 제가 볼 때. 일기 신도시고 자연환경 인프라 비슷하게 났는데 거기에 판교 얹어졌지, 교통이 이어졌지. 그러니까 계속 발전이 되는 구조고 여기는 빨대를 꽂을 데가 없어요. 일산은 이거는 약간 그 광화문 베이스인데 종로 광화문 베이스예요. 일산은. 그래서 지금 이 발전 구조를 보면
라인이 그래도 지하철 라인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3호선 라인만 유독 인프라가 발달했어요. 응? 왜? 돈이 그쪽에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싸져요. 3호선 종각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싸지고 약간 그 3호선 라인만 유독 발달해 있어요. 뭐 경의중앙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고. 근데 미래에 이제 GTX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좀 또 한번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산의 미래에 대해서 요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거기다 한 플러스 하나 낡았어. 낡음. 요 세 가지인데 요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GTX죠. GTX를 노려라. 근데 여기 노릴 수 있는 데가 세 개죠. 대구, 창릉, 킨텍스 이거죠. 근데 킨텍스는 이미 그래서 넘사벽 가격이잖아요. 지금 12, 13억 하잖아요. 그리고 일산이 아니야. 그래서 이 킨텍스 사는 사람들도 일산에 산다고 생각 안 할 거야 아마. 킨텍스 산다 그러지. 근데 대구에는 지금 허허벌판이고 창릉도 허허벌판이야. 그래서 할 데가 없어요 지금. 데가 없어. 그리고 일자리가 거기 뭐 생긴다고 지금 일자리, 응?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어 이게 일자리 자체가 좀 약해요. 그 뭐 IT나 이런 첨단 이런 쪽이 아니라 약간 방송 문화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약해. 약해서 결국은 빨대를 꽂아야 돼요. 빨리 그냥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지역이 비싸질 거야. 응? 그리고 이 일기 신도시 이것도 신축 바뀌는 거 분당이나 어디나 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주 대책이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특혜를 준다 그래도 사업성이 안 나와요. 사업성도 없고 아마 이거 될 때쯤이면은 아마 10년 이상 무조건 갈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쪽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좀 빠른 그런 거고요. 다른 지역이 될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일산 고양시가 아니고 그냥 대곡이고, 이거는 고양시가 아니고 킨텍스고, 고양시가 아니고 창릉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서울로 간다면 당산, 서대문, 마포 중에 어느 쪽이 시세 방어가 좋냐? 당연히 당산이 시세 방어가 좋죠. 여기는 여의도가 지천인데. 물론 뭐 마포도 당산 마포가 뭐 비슷하다. 서대문은 좀 뒤로 빠지고요. 얘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은 되는 거야. 일자리하고 교통. 그것까지 빨리 가는 게 비싼 거예요. 그리고 대체 수요가 없어야 되는데 일산에 대체 수요가 많아요. 이게 제가 이것만 딱 했는데 지도 이게 보시면 어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파주 운정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죠? 계속 들어와요. 이 신축이야 여기는 다. 신축이고 일산 서구 여기 일대가 원래 기존에 가장 그건데 이게 단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재건축 우리 해줘라 해줘라. 근데 분당하고 틀린 게 뭐냐면 분당은 여기 주변이 다 산이야. 분지라고 분지.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데 여기는 단결이 좀 되기가 힘든 게 다 평지야. 평지고 살기가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 가요 이게 수요가. 여기 신축이지. 김포 뭐 이지구도 또 만든다 그러죠 여기 한강. 여기도 또 다 신축이에요. 이 구축 안 되면 일로 또 갑니다 이제. 검단 다 신축이야. 응? 일로 다 갑니다. 항동 여기도 신축이고. 그러니까 너무 대체제가 많어. 너무 대체제가 많고 여기는 다 빈 땅이야. 집 부족하면 여기다 또 지면 돼. 여기도.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거를 살기가 너무 좋은 거는 맞는데 그냥 전월세로 사는 게 답이야. 제가 볼 때는. 전월세로. 그게 참 이게 지방도 그렇고 이런 경기도의 대부분이 참 아쉬운 게 그거예요. 내 집에서 그냥 실거주 만족스럽게 살고 싶은데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 그런데 이 자산 만족도가 떨어져요. 자산 만족도. 음? 만족도가 두 개잖아요. 실거주 만족하고 자산의 만족.
항상 이거의 싸움인데 이 두 개가 결합되려면 뭐 아시다시피 뭐 강남, 뭐 서초 이런 데다가 실거주도 하면서 자산도 거기다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냐 이거야.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분리를 할 수밖에 없어. 대부분. 응? 이 두 개가 만족되는 곳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도 일단 최소한 10위 안에는 들어와야 돼요. 10위 안에는. 응? 10위 안에는 들어와야 그나마 이거 만족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개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뭐 용산 같은 거 봐봐. 자산 만족도는 좋은데 실거주 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 거기도. 근데 둘 다 만족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되고 나이에 따라서 좀 20, 30대면 저는 이 자산 쪽에다가 그래도 좀 세팅을 하고 요거를 자꾸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걸 좀 낮추면서 낮춘다는 얘기는 전월세로 살라는 얘기예요. 젊었을 때는. 그리고 자산을 최대한 빨리 만족 만족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거주를 마련해라. 뭐 계속 전월세 살 수는 없으니까. 나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세 차익 투자라는 거를 뭐 60, 70대에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 때까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 자산 만족도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요거를 충족시켜 가지고 완성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나이대에 비해서 다 틀린 거야. 이게 뭐 내가 50인데 뭐 자산 만족도를 뭐 먼저 하십시오 이러면은 좀 아닌 거고 그때는 이제 이거 해야지. 그래서 저도 이제 50은 안 됐는데 50 정도 되면은 이제 저도 이제 슬슬 실거주 만족도에 치중을 하고 이거를 좀 낮출 거예요, 비중을.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계속 이 위주로 살아왔어요. 계속. 계속 이 위주로 살아왔고 30대 때는 진짜 제가 극한의 상황에 있는 데서 주로 많이 살았고 지금은 그래도 약간 좀 만족도를 올린 편인데 어, 최대한 벌 수 있을 때 이거를 해놓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9번하고 10번은 좀 다른 듯 하면서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일산이 지방은 아닌데 큰 틀에서 보면은 B타입이야, 얘도. 전주도 B타입이야. 근데 좀 스몰 B고 얘는 좀 미디엄 B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릇의 차이가 있는 거지. 특성은 다 B타입밖에 안 돼요. 일산도. 대부분의 킨텍스나 이런 몇 개를 빼놓으면 에세 파킹 할 데가 없어요. 다 치고 빠지기 때문에 이 9번, 10번은 좀 묶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흘렀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제가 하느라고 이렇게 됐는데 다음 주는 제가 설날이기 때문에 한번 쉬고 질문이 지금 많이 쌓였습니다. 30 몇 개가 쌓였는데 물론 뭐 하다 보면 이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설명했던 거고 계속 들으시는 분이 계속 듣는다고 본다면 좀 빨리빨리 넘어가서 속도를 좀 뒤에는 좀 올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좀 초반부라서 제가 이렇게 5개씩 지금 나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받아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임차로 살고 탈출합시다. 아무튼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뭐 단톡방 열려 있으니까 거기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쳐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